네,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예전에 해놓은 게 있는데, 어, 지금 그 옵션 때문에도 그렇고, 말이 먹혀 들어가서 새로 지금 이 부분만 따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랑 어떤 억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으니, 그거를 좀 감안해 주시고요. 세대 차이로 인해서, 이제 학부모님 세대와 지금 세대와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럼 이제 예시를 들어 드리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여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수능이 맨 처음에 시작된 게 1994년이고요. 지금은 이제 2022년 수능이 작년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개,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수능 문제들을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어랑 영어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94년, 그러니까 맨 처음 수능의 국어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아마 보이시긴 할 겁니다. 유튜브로 해서 노트북이나 모니터 화면을 보시면 충분히 보이실 거고 아마 이걸 뭐 링크로 올리거나 이러기엔 좀 어려워서 만약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자막으로 달아드릴 거지만 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모든 해의 수능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를 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최대한 좀 비슷하고 구조가 비슷한 문제 두 개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맨 처음에 수능이라고 하면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짧죠. 그러니까 수능 공부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게 짧은 건가 싶으시겠지만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내용이 굉장히 짧고요. 이게 문단 다섯 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문 다섯 개를 가지고 이제 비교 분석하는 이런 거긴 하지만 이 요즘 나오는 국어의 문제는 거의 지문이 한 장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2022년도 수능 문제도 제가 일부러 한 장이 다 넘어가서 한 장이 안 넘어가는 유일한 한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짧은 거 준비했고, 이거는 94년도 중에서도 긴 편에 속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길이도 길이일 뿐더러 문제를 보시면 일치하는 것은, 제시되어 있는 것은, 잘 나타낸 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것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뭔가 응용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이게 답 고르는 것도 그냥 가나 다라 막 굉장히 쉽죠. 이제 2022년도의 문제를 보시면 좀 빽빽합니다. 빽빽하고 내용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융합적, 복합적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국어가 이제 더 이상 국어 문제가 아니게 돼요. 점점 가면 갈수록 비문학이라는 것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마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비문학이라는 게 좋게 말하면은 문학이 문학 장르가 아닌 것이지만 조금 나쁘게 말하면 뭐든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회부터 해서 심지어 요즘엔 과학 문제도 나오죠. 근데 국어 영역이라고 해서 풀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순하게 지식을 알고 모르면 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라도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알아도 못 풀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응용력과 해석력과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답항의 길이도 굉장히 길어지고 되게 복합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2022년 수능 국어 중에서 가장 짧은 질문을 제가 가져온 거고요.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그 길이부터 일단 되게 압도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어떠세요? 보시면 얘는 어쨌든 뭔가 좀 비어 있고 많이 얘는 좀 빽빽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렇게 차이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영어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94년도와 2022년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 영어는 이 94년 영어 문제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이제 길이가 긴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제 영어를 배운 지 꽤 오래됐지만 단어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음,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핵심이 되는 단어들이 계속 중복이 되죠. 이 개인주의라는 이 단어가 계속 이제 중복이 되고 되게 이제 문장 구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쭉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실 이 정도는 요즘에는 고등학교 수준이라고 하기 되게 민망한 문제죠. 이런 것들은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능 영어 이제 2022년도를 보시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읽고 해석하는 거 뭐 이런 뭐 단어가 어렵고 이런 것도 있는데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냥 지문만 내지 않습니다, 요즘. 도표 같은 거, 그림 같은 거를 복합적으로 보면서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면서 대조해서 봐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냈을 때 가장 키가 큰 건 시간이죠. 그렇죠? 영어는 아무래도 시간 싸움인데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그리고 이제 이 비교 분석을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알면 맞고 모른 틀림 이런 개념이 이제 아니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 수능 영역 중에서 되게 쉬운 문제를 가져온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보셔서 아시다시피 국어든 영어든 뭐 수학도 마찬가지고 탐구도 마찬가지고 점점 가면 갈수록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눈으로 보셔서 아실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받으셔서 한번 풀어보시는 걸 진짜 권장해드려요. 어지간한 분들은 아마 시간 내에 다 읽는 것도 힘드실 겁니다. 아마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저도 뭐 수능을 본 지가 조금 됐긴 했지만 저희 때 수능에 비교해도 요즘 수능은 정말 어렵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점수, 평균 점수 자체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애들의 수준이 올라갔다는 그런 반증이 되겠죠. 다음으로, 그, 94년도에 자료는 없어서 대학 입학 정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대학에서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학생을 뽑고자 하는 인원수가 얼만큼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옛날인 99년도 그리고 2021년도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표에 보시면 일반대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4년제 종합대학을 얘기합니다. 4년 동안 다니면서 배우는 그런 곳들이 이제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이 일반대 자체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99년에는 총 합쳐서 34만 명 정도를 뽑다가 지금은 조금 줄어서 32만 명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지방에 있는 전문대, 인기 없는 전문대는 점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점점 뽑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총 70만 명의 학생을 필요로 했었는데 지금은 56만 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수능 보는 인원에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체감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99년이니까 이걸로 한번 기준을 볼까요? 수능 시험 연도별 응시 현황입니다. 일단 응시율만 보시면 맨 처음에는 지원을 했으면 거의 다 시험을 봤어요. 근데 최근에는 전 이것도 되게 높게 평가된 것 같거든요. 제가 수능 감독을 가도 꽤나 비어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요즘. 그래서 실제로 시험 보는 사람들은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응시율이 떨어지면 문제가 뭐냐면 소위 바닥을 깔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야 1등급을, 고등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사람이 적어지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응시 인원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긴 해요. 그러면 앞에서 99년도에 대학 정원이 70만 명을 뽑았었는데 99년에 이게 83만 명이나 시험을 봤죠. 그러면 나머지 단순 계산해도 10만 명 넘는 사람이 대학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죠. 그쵸? 근데 최근을 보시면은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56만 명이나 되는데 지금 학생들 얼마 있죠? 수능 본 사람은 44만 명밖에 없습니다. 곧 10만 명 정도, 12만 명 정도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44만 명밖에 없는데 대학에서 원하는 애들은 56만 명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곧 요즘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인기 있는 대학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만큼 학부모님 세대와 지금 학생들의 그 현실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론인데요. 이제 시스템을 이해해야지 요즘 교육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염려하고 염두에 둬야 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은 경험해 보셨던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일단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시스템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아실 텐데요. 절대평가부터 일단 이야기를 해드리면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시험들이 있잖아요. 평가들. 근데 이게 어떤 정도만 하면 기준을 넘어가면 그래 너 이 정도 했어 라고 해서 절대 기준을 두고 보통 이제 10점이죠. 그 급간 10점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넘어가면은 이제 성취도, 우리 이제 중학교에서는 성취도라고 얘기를 하는 그 A, B, C, D, E를 평가를 하는 걸 절대평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대로 치면은 가, 수음, 이항가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범위는 보통 10점이기 때문에 중학교 학생들 기준으로 90점이 넘으면 가장 최고 수, 그러니까 A 급이 되는 거고, 80점 대는 B, 90점 대는 C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요. 이 절대평가의 특징은 절대적인 수준을 평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운전면허 시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운전면허 시험 엄청 어렵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은 통과시켜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특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수준 정도만 충족을 시키면은 인원수나 비율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엄청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모두 다 너무너무 잘해서 90점이 넘는다. 그러면 뭐 다 A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반에 25명이 다 평균 90점이 넘는다. 그러면 저는 되게 공부 잘하는 반 교사가 되는 거겠죠. 담임이 되는 거고. 기분이 좋겠네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는 경쟁이 아니죠. 그렇죠? 그냥 내가 잘하면 잘하는 거고 내가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중학교인데 우리 아이가 경쟁이 너무 심해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평가로 가게 되면 엄청나게 힘들어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상대평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면 이제 이 상대평가 시스템으로 평가를 받게 되고요. 물론 이제 고교 학점제로 인해서 절대평가, 그냥 단순 등급 부여가 되는 과목도 있겠지만 주요 과목들은 이제 상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대평가는 이제 스테나인 점수 9등급제로 해서 표준분포에 의해서 비율이 가운데는 많고 양옆으로 가면 적어지는 표준분표에 의해서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성적을 1등부터 100등까지, 뭐 예를 들면 100명이면 1열로 세워서 그 등수에 맞춰서 등급을 부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점자가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4명인데 1등급이 받아야 되는, 뭐 예를 들어서 100점이 10명이에요. 그러면 1등급이 10명이 되는 게 아니고 차 등급인 2등급이 0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연관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등수를 고르게 분포해야 돼요. 시험을 너무 쉽게 내서 다 100점이 나와버리면 1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1등급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점수의 의미가 전혀 없어지게 돼요. 원점수가 20점이어도 내가 제일 잘했으면 1등급이 나오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원점수가 높아도 나보다 잘하면 성적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비교하는 가장 좋은 말은 밑에 보시면 파란색이 절대평가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절대평가예요. 그냥 내가 잘하면 잘하는 거예요. 대신 고등학교 이후에 상대평가 시스템에서는요, 남보다 잘해야 돼요. 이게 사람을 얼마나 피말리게 하는지는 아마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죠. 우리 여고괴담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여고괴담의 주요 스토리가 보통 공부를 열심히 하는 2등이 있는데 그 1등이 항상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 친구가 없어져야 내가 1등을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잃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이 원한이 되어서 나타나는 이런 게 보통 여고괴담 스토리였죠. 그런 것처럼 이 남보다 잘해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경쟁이 시작된다라는 측면에서 고등학교의 상대평가의 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표는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은 다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을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가운데가 제일 많고요. 양 옆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범위가 줄어드는 그런 시스템이, 보통 중학교 때 이제 공부 좀 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등급이 하락하는 경우가 거의 이제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교육은 제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해도 뭐 무방하겠지만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교육을 너무 많은 사람들 다수들이 받고 그리고 이제 편중 현상이 아무래도 심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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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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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받고 하다 보니까 학원이 이제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겁니까? 학원을 다니면 이꼴 무조건 등급이 오르냐? 아닙니다. 투자를 많이 했으면 결과가 따라오냐? 그렇다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을 안 다닌 학생은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이제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없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호자분들이 봤을 때는 다들 아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시잖아. 그러면 이제 저는 학교에서 절대평가의 신기루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험을 내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험을 내는 입장에서 절대평가가 신기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있는데요. 요 세팅을 그 소음을 제거하는 옵션을 넣었더니 제가 지금 다시 피드백으로 들어보니까 약간 소리가 먹히는 현상이 자꾸 생겨가지고 그 옵션을 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가 제가 뭐 교무실에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삐걱삐걱 약간 잡음이 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절대평가의 신규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편의상량 여러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이라고 할 때도 있지만 예전에 배운 사회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분포표처럼 동일하던지 아니면 비슷하게 이 분포가 되어 있거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A, B, C, D, E가 있으면 반드시 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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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율은 아니더라도 보통 한 뭐 비슷비슷한 비율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보통 이제 애들한테도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뭐 A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뭐 B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정말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요, 실제로 모든 중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중학교의 성취도별 비율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평균 90점 이상이죠. 평균 90점 이상인 성취도 평균 A 등급을 만든 친구들이 전체 보통 40% 정도 됩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친구들은요 조금 더 우수한 친구들이 많아서 한 45%? 심한 반은 반 정도가 A를 받는 그런 반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 때는 저희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는 보통 중간층이 좀 많았잖아요. 뭐 70점, 80점 받는 친구들이. 근데 요즘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하는 친구들은 더더더더 잘하고 안 하는 친구들은 점점 소외받기 때문에 그 이제 격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중간층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이게 제가 이렇게 임의로 그냥 뭐 중간에 이렇게 써놨지만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거나 둘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반 이상은 되고요. 최소한 반 이상은 되고 나머지 친구들은 아예 안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A 등급을 받는 친구들은 소위 뭐 평균 90점 이상 받는다라고 공부를 잘한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보통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이걸 그대로 상대평가 기준의 고등학교로 가져가게 되면 조금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 이제 A등급 90점 이상이라고 하면 근데 저희 때는 80점 이상이면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90점 이상이 엄청 잘하는 거고 그렇죠? 공부 좀 한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 절대평가 A등급 40%의 그 비중의 친구들이 그대로 고등학교 교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상대평가 기준을 대입을 하면요 놀랍게도 범위가 4등급에서 정말 많으면 5등급까지도 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평가는 가운데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5등급 가운데 기준의 5등급이 전체 20%고요
맨 가운데 딱, 그러니까 정액기는 41%부터 60%까지. 그리고 양 옆으로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데요. 4등급과 6등급이 각 17%씩 차지하고요. 3등급과 7등급이 12%씩, 2등급과 8등급이 7%씩, 1등급과 9등급이 4%씩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상위 40%라고 단순 계산을 하면 4등급 꼬다리 끝에까지 비중이 되고요. 만약에 조금 더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 곳이면 5등급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90점이 아니고 보통 95점이라고 하면 정말 잘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실제로 95점 이상이 나오는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뭐 과고나 뭐 특목고나 이런 걸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비율도 한 전체에서 보면 반쯤 됩니다. 15% 20% 정도. 그래서 엄청 잘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평균 95점. 95점 받으려면 거의 다 100, 100, 100, 100 나오고 한두 개 정도가 뭐 몇 개 정도가 뭐 90, 뭐 2, 3 뭐 이 정도여야지 평균 95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조차도 25%로 보면은 3등급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똑같이 공부를 하면, 공대학교 와서 똑같이 공부를 해서 똑같은 점수를 받으면, 똑같은, 정확히는 등수죠. 등수를 받게 되면 등급이 확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등급과 4등급은 느낌이 정말 정말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면 혼란스럽게 돼요. 나 공부 잘하는 거였는데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절대평가의 신기루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절대평가의 한계죠. 그러니까 절대평가의 맹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절대로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